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쇼 오리지널 그때 그 사건. 저희가 박근혜, 이명박 정권 10년 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쭉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바야흐로 MB의 시절 아닙니까? 왔구나. 곧 이제 소환을 앞두고 계시기 때문에 네. MB에 대한 거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 있었던 수사하고 조금 맥이 닿을 만한 이야기 중에 약간 어처구니 없이 처리됐던 게 뭐가 있느냐. 그중에 크게 이슈가 아마 되지는 않을 텐데 굉장한 꼼꼼함 그리고 굉장한 친밀함 뭐 이런 거를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어서 뭡니까? 내곡동 사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 사건까지 있나요? 그럼요. 이건 특검이 있었으니까. 거봐, 기억 못 하잖아. 몰랐어. 검찰에서 한번 수사를 하고 그 뒤에 특검이 차려져가지고 특검에서 수사를 했는데 둘 다 신통치 않게. 특검 시기나 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요. 네, 굉장히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국민들 기억 속에는 뭐 그런 게 있었나. 근데 최근 수사로 그때 들어갔던 자금의 일부가 그게 뭐 요즘 나오더라고요. 국정원 특활비라고 그렇죠. 나오고. 그러면 완결될 수 있거든요. 그때 다 대충 그냥 심하게 대고 풀려났었는데 완결될 수 있는 사건이라서 그거를 쭉 보시기 전에 그러니까 워낙 지금 구지가 큰 다른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 챙겨볼 언론은 없을 것이다. 오직 김프로쇼만 할 수 그렇죠. 있다. 여기서만 들으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광고 잠깐 듣고요. 김정필 기자 모시고 내곡동 사저 구입 사건, 사저 매입 사건 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겨레 김정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겨레 안녕하세요. 김정필입니다. 네. 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2kg가 쪘습니다. 오늘 김정필 기자님이 안경테가 바뀌셨어요. 네. 제가 아까 밥 먹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인상이 굉장히 다르다. 좀 더 뭔가 왕경태 같아. 냉정할 것 같고. 냉정한 왕경태. 그래서 오늘은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사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는 저는 검찰 출입이 아니었고 잠깐 뭐 기획취재팀 우리는 딴 데 가가지고 취재를 할 때라 사실은 이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의 디테일까지는 잘 몰라요. 이게 11년도 이쯤인가요? 2011년 그죠? 사건입니다. 네. 그 사건화해서 수사가 이루어진 거는 2012년 대선 앞두고. 의혹 제기는 그렇죠, 2011년 2011년이었죠. 10월달 이때 됐는데 왜냐면 낙검술 열심히 들었을 때인데 그때 딱 나왔거든. 그렇죠. 네. 그때 맞습니다. 이제 지지부진하게 있다가 검찰 수사가 되고 심화를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2012년 후반기에 특검이 도입되면서 막 시끄럽게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용두삼이 비슷하게 끝났어요. 네, 둘 다 그렇게 됐죠. 지금 최근에 뭐 이명박 대통령 수사를 거의 접시를 3개 돌리고 있잖아요. 그쵸. 검찰에서. 네. 그 수사하고도 굉장히 좀 맥이 닿아 있고, 이명박 대통령 하면 늘 하는 말 뭐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와도 결코 무관치 않은 자금 출처가 항상 그쪽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수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드리는 내용을 쭉 들으시면 뭔가 깨림직하게 다쳤던 고리가 하나 풀리는 느낌이 좀 있을 거거든요. 저 같은 일반인이 기억하는 내곡동 사저 사건은 뭐였냐면 나는 꼼수다에서 MB가 퇴임 이후에 내곡동으로 가기 위해서 사저를 구입하려고 땅을 매입을 했다. 그리고 근데 그 땅이 사실은 그린벨트 땅이었다. 그래서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어떻게 그린벨트 될 땅을 미리 사가지고 했겠냐. 쳐죽일 나쁜 놈 요런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자기 돈으로 땅 샀겠지 이 정도였거든요.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네. 방금 말씀하신 게 일부분 앞부분에 맞아요. 네. MB가 서울시장 할 때 그린벨트 풀어줬어.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찜을 해둔 것 같아요. 내가 나중에 저기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장 할 때 네. 거기를 그린벨트 지역에서 풀어주고 잘 봐뒀다가 대통령이 되고 이제 사저를 사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그때쯤 되니까 미리 준비를 했는데 꼼꼼하신 분이라 자기 돈을 들여서 다 사기가 아까운 거예요. 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이름으로 샀다가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보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그것도 아까운 거지. 그러니까 아예 살 때부터 아들 이름으로 어떻게 조금 사주는데 내 돈은 최소한으로 드리고
남의 돈으로 이렇게 다 땡겨가지고 한번 샀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곡동 사전 매입 사건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두 가지 본질을 보셨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보면 이무를 이렇게 탐하는 데는 본능적이죠. 네, 그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사저를 사면서 이시영 씨 명의로 할 경우에는 일단 증여도 되고 자기가 사지 않는 그런 쪽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뭔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점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나는 꼼수다. 이때가 한참 이제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여서 어마어마하게 들었을 때죠. 나는 꼼수다 22회. 이때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서 물이 막 올랐을 때야. 굉장했어. 정점에 올랐을 때라 추억의 낙꼼수. 다 잊어버렸을 거 아닙니까? 요 부분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카카 아드님이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걸. 도덕적으로 완벽하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려고. 그렇죠. 이 얘기를 먼저 할까요? 그 얘기를 먼저? 카카 아들 얘기를 먼저. 먼저요. 아드님 얘기를. 우리 카카 아드님이 부동산 하나 장만하셨어요. 우리 카카 아드님이 지금 우리 카카께서 전 재산을 헌납하시고 집이 한 채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청렴 결백하신 우리 카카씨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우리 카카께서 그 다스에 취직했던 그 아들 있습니다. 아들. 지금도 취직해 있죠. 다스 해영업팀 과장으로 지금 승진했습니다. 지금 과장에서 뭐가 됐습니까? 제가 여쭤볼 때는 제가 통화했거든요. 근데 팀장님이십니다. 팀장. 팀장. 기획팀장님이십니다. 해외영업팀 팀장인가요? 아니요. 처음에 그걸로 시작했던 걸로 아는데. 그렇죠. 아니, 근데 기획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경주에 있는 그 자동차 그 시트 만드는 회사가 그렇죠. 왜 서울에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아니요. 지금 저기 중국에 나가 있어요. 이시영 씨는 지금 경주에 내려가 계십니다. 아, 그래요? 본사에 있다가 예.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시사인 이번호에 나옵니다. 근데 저기 도덕적으로 너무나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만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저기 양재 나들목에서 분당 쪽으로 쭉 넘어가다 보면 5분만 가면 오른쪽에 아담한 동네가 나옵니다. 능암마을이라고 하는데. 능암마을. 예. 능암마을 아세요? 예. 한 70여 가구가 이렇게 사는데 거기에 또 그냥 누가 봐도 좋은 땅이 하나 있어요. 좋은 땅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고급 한정식 집이 있었습니다. 수양이라고 한정식 집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 5년 전에 연 집인데 그 집은 그린벨트 내에 한정식 집이 생깁니다. 그린벨트 내에 집을 짓기도 어려운데 한정식 집이 생겨요. 영업하는 곳이? 네네. 그냥 그 곤역상으로 보면 나머지는 다 숲이에요. 조금 이상합니다. 근데 그 개발도 이상합니다. 근데 그 집이 잘 있다가 얼마 전에 팔립니다. 지난 5월에 우리 카카의 아드님. 얼마짜리예요? 얼마짜리? 50억 가량. 50억이 넘습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우리 카카가. 네네. 아니 카카 아드님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우리 그렇습니다. 아들 그럼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으신가? 별로 아니요. 완벽하죠. 그러니까 히딩크 선생하고 슬리퍼 신고 사진만 찍었던. 아하. 그때 옆에 그 매형이 있고 그리고 카카의 그 미소. 카카의 미소. 꼭 확인하십시오. 근데 그 이분이 건물을 사요. 건물을 사는데 세 필지인데 한 필지는 건물이 있는 거고요. 두 필지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인데 이 땅을 총 50억이 넘는 돈을 주고 삽니다. 정확하게는 50억 1,775만 원 주고 삽니다. 그린벨트 그 아들 본인 명의로 본인과 네. 중요한 건 대통령실이 같이 삽니다. 뭐라고요? 대통령실 공동 소유예요? 네네. 대통령 청와대에서 같이 삽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이게 무슨 경우야 이게? 자, 등기부등본에 청와대실, 대통령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냐면 등기부등본 확인했고 등기부등본 하나만 확인하죠. 20-17번지는 그 한정식 집이 있던 건물인데 20-17번지 이게 160평짜리 땅입니다. 528분의 330은 시영 씨의 소유고 대통령실은 528분의 198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분을 나누는데 지분을 이렇게 세 필지 중에 두 필지를 지분을 나누는데 이렇게 지분을 나눠서 사는 경우는 부동산 업자들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거 일단 넘어갑시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야? 자, 무슨 의미인지 꼼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청와대에서 이렇게 해답을 내놓을 텐데 거기에 대한 꼼수까지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사저
옆에는 경호사동을 짓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논현동의 각하 사저 옆에 경호사동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려고 합니다. 원래 70억 원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70억 원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 작년이었죠. 작년에 그 박기춘 예산소위원장도 너무 많아서 30억 원으로 깎았죠. 현직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하니까 상관없는데 전직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의 사저 옆에 경호사동을 두기로 했지 대통령 자녀의 경우에는 경호사동을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출퇴근으로 경호를 합니다. 근데 그 집을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에 외국에 나가는 거나 위험한 데 간다면 그 예외 조항이 있을 텐데 그런 법령도 없고 전례도 없고 이런 거는 상식에도 없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 아들의 퇴임 이후 경호 사동을 짓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그 땅을 매입했다? 그렇게 일단은 그렇게 나와요? 아직 해명은 가기 그렇게 전입니다. 추정하는 거지. 보시죠. 그렇게 나올 것이라고. 네네. 근데 집을 50억 넘게 주고 샀는데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골프장 회원권과 논현동 집 말고 나머지 청계재단에 다 이렇게 기부했죠. 그래서 돈이 없어요. 자, 근데 시영씨 재산은 어느 정도 되냐면요. 93년도부터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한 번 시영씨가 그 재산 등록을 하는데 3,656만 원을 신고합니다. 2008년에. 2009년부터는 시영 씨가 독립 생계를 했다고 해서 재산 신고를 고지를 거부합니다. 사실은 대통령 주변이나 친인척은 이걸 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부합니다. 근데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죠. 네네. 네. 근데 이분이 2008년 7월부터 그 매영이 회사로 있는 한국타이어에서 한국타이어 부사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조현범 씨가 매영이. 그래서 거기에서 인턴을 하고 정규직 사원을 조금 했고요. 김재정 씨가 그 대통령의 처남이죠. 김재정 씨가 잡고 한 2010년 2월에 갑자기 잡고 하자 2010년 8월에 다스 해외 영업팀 과장으로 그렇죠. 들어갑니다. 그리고 승진하다 지금 기획팀장이 있는데 2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3,600만 원 총 재산에서 지금 그 50억짜리 집을 산다는 거는 말도 안 됩니다. 지분 쪼개기를 해서 지분해서도 20-30억 주고 산다는 건 이것도 납득이 안 가죠. 대통령도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이 지 혼자 막 은행에 입금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오늘 지금 주진우 기자 얘기를 지금 내가 유심히 들어보니까요. 지분 구성이면 그 지분에 해당하는 돈은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500분에 뭐 20몇 이렇게 돼갖고 저 돈은 이빨을 맞춰놓은 거예요. 아니요. 돈 액수. 그러면 이시영 씨가 지분이 액수가 얼마쯤 돼요, 그럼?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액수로 따져 보면 한 3분의 2 아니면 5분의 3 정도라고 추정할 수는 있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생각하자면 일단 이 돈의 출처가 불명확합니다. 물론 대통령 돈도 아니고 여사님 돈도 아니고 일단 시영 씨 돈도 아닙니다. 다른 데서 가져오겠죠. 해명은 아직 안 했고요. 제3자 소유라고 하는 건 거기에 이제 그 고정적인 멘트니까. 제3자 소유로 하기에는 할 수가 없죠. 지금은 대통령 아들 명의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제3자 소유의 돈을 가져왔다. 자, 그렇죠.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 이 시영 씨가 사들인 땅이 지금 용도 변경 중입니다. 그린벨트가 대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용도 변경 중입니다. 일단 구청이나 시청에서 용도 변경을 추진하진 않을 수는 있지만 지금 용도 변경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보고 제가 이시영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통화하셨어요? 네, 직접 통화했습니다. 이시영 씨 이시영 씨 문제가 그 외부에 나오는 거는 이번에 처음일 겁니다. 이시영 씨가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높으신 분이 직접 전화를 받아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네네네 그러더래. 아니 혹시 우리 이시영 씨는 나는 꼼수다를 알고 계시던가요? 아니요 거기까지는 미처 말하기도 전에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빨리 끊을지도 몰라서요. 그래서 5월에 땅하고 건물 산 거 맞지요? 그랬더니 네
네네, 뭐 다 확인하고 전화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뭐 사적인 문제에서 더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니 근데 대통령실하고 그 함께 매입한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인 이유에서 말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유가 아니지. 네네. 대통령실인데. 주거용으로 매입했나요? 그랬더니 네, 뭐 그런데 사적인 문제에서 이것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용도 변경이 추진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용도 변경이 이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거 새로운 건데 아주. 자, 다음 주 월요일 날 청와대에서 대응을 할 겁니다. 월요일 날 시사인이 나오니까. 시사인이 나오니까요. 아니면 우리 방송을 보고 네. 일요일 날 김빼기로 네. 이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시사인에서 보도를 하면 모 주간지 뭐 항상 이런 식으로 자꾸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뭐로. 한 주간지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청와대에서 대통령 사절을 옮기려고 했다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돈은 어디서 났어? 사절을 대통령실에서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은 나중에 따지고 두 개 나눠서 따지게 네네. 되잖아. 이시영 당신 돈 어디서 나왔냐? 그렇죠. 그다음 그리고 그게 대통령실과 공동으로 무슨 근거로 사느냐? 네. 법적 근거 없잖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용도 변경은 이제 서초구청 관할인가 동시에 또 서울시 관할이기 때문에 서울시의원들한테 이제 바로 제가 오다를 줘갖고 제가 막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자, 그러니까 방심했어. 순식간에 깔때기 들어왔어. 용도 변경은 서울시가 관여하죠.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대통령 사절을 지으려고 했다면 이거는 그럼 명백한 불법 증여에 해당할 수 증여도 있습니다. 아니지. 그렇죠. 아니 우리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각하가 출처가 돈이 없잖아요. 없잖아 지금 네. 다. 네. 그리고 그 사절하고 얘기할 가능성이 가장 크고요.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누가 사줬다 얘기를 할 수도 누가 있습니다. 사줬다 하면 불법 정치자금이죠 또. 뭐 가족이 사줬다고 하겠죠. 가족이 아주 갑부들이 아닙니까? 갑자기 자연이 아름다워서. 아니 그래도 불법 증여죠 다. 증여세 안 냈을 거 아니에요. 모르죠. 증여세를 처리하고 있을지 모르지 지금. 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지 좀 요거 자세히 지켜봐야 될 아 저쯤이면은 뭔가 자기들 대책을 세우고 저렇게 무대뽀로 들이밀진 않잖아요.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데. 틀림없이 주진우 기자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를 저쪽은 알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미 제가 오늘 어떻게 움직였다, 제가 뭘 잡았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정보기관에서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정보기관 사람들이건 어디 사람들이건 다 전화하고 왔다 갔습니다. 자, 대통령 가족과 직계 가족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는지 분명히 봅시다. 전 계속 팔로우하고 네. 벼랑간에 제가 당 지도부가 된 듯한 느낌인데 국회 차원과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좀 대응할 수 있도록. 네. 본인은 근데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지난번 기사 근데 얘기에 정말 우리 꼼수의 위력이 대단한 게 너무 의원들이 많은 부탁과 많은 협의를 해와요. 그 부담스러워. 이거는 내가 바로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할 테니까 기자는 이제 지금까지 기자 임무를 다 했고. 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지난주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의원님. 뭘 대응했어, 지금껏? 정봉주가 움직이는 세상이 바뀝니다. 이때만 해도 형들이 목소리가 젊네. 풋풋함이 살아있었죠. 이 양반들 지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늙었어? 지금 듣고 보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제 됐으니까. 예.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봐. 내곡동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교롭게 이제 그 바로 옆에 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 살아요. 지금요? 내곡동. 네, 살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아마 사전 정지 작업으로 네.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절대 개발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풀고, 그러니까 사저가 들어온 데가 이제 홍씨 마을이라고, 이제 굉장히 좀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옆에는 원래는 들 아무것도 없는 데인데. 거기에 예비군 훈련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죠? 예비군 훈련장. 거기야? 예비군을 거기서 받은 기억이 있어요. 가끔 총소리 네. 들리고. 되게 좋아요. 그렇죠. 서울인데 서울 안 갔고 굉장히 인접해 있고. 조용하겠지. 되게 좋아. 굉장히 서울 접근성도 좋고, 집값 올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때 홍씨마을 옆에다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짓습니다. 당연히 뭐 그쪽에 이제 집값도 올라가겠죠. 그리고 나서 본인이 이제 임기가 끝나기 한 2년 전인가요? 2010년에 경호처에다가 이제 지시를 합니다. 물색을 좀 해봐라. 퇴임 후에 머물 곳을. 그래서 경호처에서 처음에는 12곳을 제안해서 올렸는데 2가지로 압축된 데가 이제 내곡동 한 군데였고, 두 번째가 수서동의 국마을인가요? 뭐 거기였는데 결국에 이제 내곡동으로 낙점이 됐죠. 그리고 이제 일을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게 낙검수 멤버들이 주진우 기자가 맨 처음에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거를 물타기 작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전에 10월 8일 날 시사저널에선가 기사를 먼저 쓰거든요. 그리고 10월 9일 날 낙검수가 업로드 됐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씩씩거렸던 그 기억이 나요. 자기들 건데 물타기 하려고 먼저 내보내면서 논란 뭐 이러면서 대충 흐려가지고 썼는데 시사인이 시사저널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거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10월 9일, 10월 8일 뭐 이때 언론에서 이나와서 이걸로 한참 동안 시끄럽게 막 공방이 있었죠. 의혹이 일다가 안 할 수 없으니까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했거든요. 참여연대에서 고발을 했죠. 네. 문제가 계속되니까 김인종 경호처장, 이명박 대통령 내외 이런 식으로 해서 배임죄 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논란을 빚고 있는 내곡동 사저 부지 문제와 관련해 오늘 유감의 뜻을 밝히고 전면적인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퇴임 후에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가는 것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최재현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본의 아니게 사저 문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게 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사저 문제에 대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빠른 시간 내에 전면 재검토해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어제 저녁 돌아온 이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은 사저 문제를 원점으로 돌려 각종 의혹을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코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과 한나라당의 강력한 요청도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새 사저 건립 계획이 백지화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일단 논현동 자택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만나 논현동 복귀를 포함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와 여권은 내곡동 사저 부지에 대해서는 우선 국고에 귀속시키고 추후에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다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 사저부지 추진 과정에 책임을 지고 김인종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야당은 검찰 고발을 검토하는 등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민수 기자입니다. 김인종 경호처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내곡동 사저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데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할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았지만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까지 경질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꼬리 자르기라며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진솔한 사죄 없이 또 책임자 처벌도 없이 실수다, 오해다, 안타깝다 라고 둘러대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며 특히 경호처가 감정평가기관의 의뢰에 받은 감정 결과를 공개하며 이시영 씨는 감정가보다 6억 1천여만 원이 싼 11억 2천만 원에 싸게 구입한 반면 대통령실은 감정가보다 17억 7천여만 원 비싼 42억 8천만 원에 비싸게 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부지 일부를 비싸게 사주는 방식으로 사실상 사저 구입비 일부를 지원했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내곡동 사저 진상조사위원회와 참여연대도 현장을 방문해 이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가 정리됐다며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한 반면 민주당은 내일까지 책임있는 해명이 없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줄기가 세 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의혹 제기가 있고 난 다음에 첫 번째 검찰 수사. 이게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이 돼서 거기서 검찰이 한참 수사를 진행한 다음에 결과를 냈을 거 아닙니까? 네. 말도 안 되게 결론이 났어요. 다 불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전국 검찰청의 이제 선임 부서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제 명예훼손 사건이나
공무원 비리 뭐 이런 사건들을 처리를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 사건은 이제 형사 1부에 배당을 하죠, 당연히. 근데 이때 수사 라인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사 1부 부장이 백방준 부장 검사라고 훗날 이제 특별감찰관실에 파견을 가기도 하는데 이석수 밑에 있었어요. 네. 그 밑에서 상당히 또 일을 많이 했었죠. 백방준 부장 스타일은 인상을 보면 굉장히 곰돌이 같이 생겼는데 굉장히 좀 우직하고 그러니까 사건 처리할 때 이렇게 흙을 백으로 바꾸거나 이렇게는 못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믿음도 있는 검사고 근데 고대 출신입니다. 형사 1부에 배당한 이유가 MB 후배네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수사의 주요 핵심 라인업이 전부 고대였어요. 검찰총장도 한상대 총장도 고대. 그다음에 서울중앙지검장도 지금 의원을 하고 있는 최교일 의원도 고대. 지금 한참 화제가 되고 계시는 최교일 의원. 그렇죠. 네. 최근에 뭐 여검사 뭐 성추행 관련해서 좀 구설에 오르고 있죠.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도 고대였고 형사 1부장도 고대. 그러니까 위에서 핸들링이 가능하다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를 진행을 하는데 잠깐. 예. 구다리를 다 얘기하고 했어요. 너무 다 풀지 마. 내가 할 일이 없잖아. 검찰 수사가 첫 번째 큰 줄기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속 시원하게 안 끝났어요. 그래서 불씨가 남아있다가 특검이 도입이 돼서 특검에서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특검에서도 사실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는 잠잠해져가지고 지나왔는데 불씨는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불씨가 최근 수사로 다시 붙었어요. 근데 이제 큰 불이 나게 생겼어. 그 불씨란 게 결국에는 그 땅 누구 돈으로 어떻게 샀냐, 그렇죠. 무슨 돈이냐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결과를 냈으면 누군가 처벌을 받았어야 되는데 처벌을 안 받고 그냥 잘 덮어가지고 끈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수사는 아예 불도 안 붙이려고 막 하다가 너무 엉터리니까 특검이 도입이 돼서 특검에서 했는데 거기서도 적당히 덮어가지고 껐어. 불씨만 하나 남아있었는데 거기에 지금 휘발유가 붙었어. 그래서 홀랑다타게 생겼는데 요 크게 검찰 수사, 특검 수사, 그리고 최근 수사 이렇게 세 구성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말도 안 되게 있었던 검찰 수사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텐데요. 사실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라는 데는 잘 나가는 분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형사 1부장에 가신 분들은 그 뒤로 쭉 잘 나가시는 분들이에요. 영전 가기 바로 직전 단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형사 1부장 하고 나면 다음 인사에서는 주로 이제 수도권의 좋은 그런 차장 검사 자리나 대검찰청의 뭐 수사기획관이라고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직으로 가는 관례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인사 관행이. 그러니까 형사 1부장을 거치고 나서 그 뒤로 쭉 이렇게 승진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잘 가는데 이 백방준 부장검사. 야, 이름이 백방준. 백방준. 네. 이름 특이하네. 근데 이분은 그 뒤에 행보를 보면 이때 수사를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 먹고 옷 벗었어요. 오호. 왜냐면 형사 1부장을 거친 사람이 그렇게 한직으로만 돌다가 옷을 벗을 수가 없거든요. 검찰 역사에서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사 1부장은 사법연수원의 동기 기수에서 거의 뭐 에이스들만 간다고 보면 되는데, 예. 근데 이 수사 한번 뚝심 있게 하다가 밑보였던 거지. 예. 그 위에 이제 고대 선배들한테 찍혀가지고 그 다음 인사부터 계속 지방을 전전하고. 그 전에는 뭐 법무부에서 오래 근무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잘 나가는 기획통 검사였는데 뭐 잘하니까 1부장까지 갔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형사 1부장 하고 난 다음에 춘천지검 차장으로 갔다가 서울 고검 검사, 대전 고검 검사 갔다가 옷 벗었어요. 그리고 이석수 감찰관 밑에서 특별감찰관 보호하고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특별감찰관실에 이석수 감찰관과 백방준 감찰관보가 있을 때 따로 이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시내에서 한정식 집에서 그때 뭐 너무 조용히 만나자고 해서 예,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본인 얘기는 그렇더라고요. 내곡동 수사 때문에 너무 찍혀서 이제 검찰 내부에선 더 이상 어렵다고 보고 감찰관실로 갔다 뭐 이런 식의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 수뇌부들도 고대 라인이고 또 형사 1부장이면 장래에도 총망 받는 사람이고 알아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미움을 받다가 결국엔 윗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냥 수사는 동글동글하게 만들고 이 사람은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그 뒤로 계속 한직을 전전하다가 그만뒀죠. 수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의지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검사가 피의자 불러놓고 봐주려고 하면 한두 끝도 없이 봐줄 수 있어요. 아니, 물어볼 거 안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편하게 해주고 네. 뭐 날씨가 어떻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얘기하고 그쪽 답변하고 아 그렇군요. 믿어주면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이 봐줄 수 있는데 결국 의지의 문제인데 형사일부는 당시에 의지가 굉장히 강했고 백방중 부장 밑에 있었던 그 한성리 부부장이라고 있었는데 이분은 개인적으로 저를 조사했던 분이에요. 참고로 제가 당시에 대검 중수부 수사 관련해서 뭐 기사를 썼는데 고소를 한번 당해가지고 그러니까 명예훼손 관련된 수사를 또 형사일부에서 하니까 한성리 부부장 방에서 이제 조사를 받았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조사를 해도 되나 기자를 뭐 이럴 정도로까지 굉장히 깐깐하게 조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백방준, 한성리 그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의 뭐 송찬엽 차장, 그러니까 형사일부를 지휘하는 송찬엽 차장, 뭐 이렇게는 굉장히 좀 의지가 있었습니다. 수사 의지가. 이때 검찰 수사의 쟁점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간단하게 보면 필지 얘기 나오고 복잡해. 근데 그냥 간단하게 보면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대통령이 그만두고 대통령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집을 사잖아요. 그걸 사저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가서 집을 이제 사서 살아야 되는데 법률에 의해서 경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들여서 집을 사면 그 집 옆에다가 경호동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어쨌든 경호원들이 거기서 숙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동을 지어가지고 그거는 국가 예산으로. 그리고 사저는 개인 자격이니까 내 돈으로 사야죠. 그러니까 만약 김프로가 대통령이면 나가서 김프로 돈으로 사저를 사고 사저 땅과 사저 건물을 사고 그 옆에 청와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경호동 땅과 건물을 짓고 그리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샀으면 돼. 깔끔해. 그러니까 그거를 이명박 이름으로 사든지 김윤옥 이름으로 사든지. 근데 안 샀어. 이시영 이름으로 샀네. 근데 이시영 이름으로 살려면 돈을 다 내야 되잖아. 사저 부지를. 그치. 근데 그걸 다 안 냈어요. 내야 될 돈 한 10억 정도를 안 내고 청와대 돈을 이빠이 땡겨가지고 이시영이 내야 될 돈을 청와대가 대신 사준 거야. 그러니까 땅값을 청와대가 대신 내줬다. 대신 내주고 다는 안 내주고 한 10억 정도를 청와대가 더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세를 피하고 시영이한테 나중에 물려줄 거를 사는데 기왕이면 내 돈 아껴서 청와대 돈 이빠이 땡겨가지고 그거를 산 걸로 보이는데 지금 보면 이시영이 낸 돈도 국정원에서 땡겨가지고 낸 것 같아. 그러니까 다 공짜로 산 거야. 그러니까 자금의 출처가 좀 의심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퇴임하고 자기가 살 집을 사는데 자기가 써야 될 돈을 다 나라 돈 땡겨서 산 거예요. 일부러 안 쓰고 나라 돈 땡겨서 쓴 거거든요. 쟁점을 종합해보면 사저 살 돈을 지 돈으로 안 자고 나라 돈으로 샀네라는 정황이 있다는 게. 그게 정답입니다. 정황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를 조사해야 된다고 해서 검찰이 조사를 한 거다. 그렇지. 그래서 검찰이 조사를 했으면 일단 자기들 이름으로 안 샀잖아. MB 김윤옥 이름으로 안 샀으니까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든 이제 대충 뭉쳐가지고. 뭐 그렇다 치고. 아들이 그리고 뭐 샀다 치고. 아들 이름으로 샀으면 돈이 명확하게 소명이 돼야 되잖아. 아들이 그만한 돈이 있든지. 그럼 돈은 어디서 났어요? 다 추적해가지고 찾아보면 되잖아. 근데 아들이 그때 재산 신고한 게 3천만 원이었거든. 근데 3천만 원이 있는 애가 11억 빚을 땡겨가지고 샀단 말이에요. 이자만 250만 원이 넘는데.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좀 정황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다스 또는 뭐 이명박 대통령의 주머니에서 나온 그런 돈으로 의심이 되고요. 사실 이건 뭐 증여 절차 없이 그냥 이시영 씨가 계약을 한 거라서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사저를 사면서 나라에 손실을 입힌 거죠. 나라 예산에. 왜냐하면 자기가 내야 될 돈을 나라 돈으로 갖다 끌어쓴 거니까. 두 번째는 그 자금의 출처, 아들 명의로 사게 함으로써 증여세를 탈루하고 그 자금원의 출처가 무엇인가. 크게 요 두 가지로 좀 의혹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망가뜨려야 되잖아요. 처벌을 안 받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처벌을 안 받게 할 거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신기한 초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집을 판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잖아요. 산 사람은 다 청와대 직원들이잖아. 그러면 청와대 직원 누가 샀어? 불러다가 다 조사하고 땅 산 사람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됐어요? 물어보고. 근데 청와대 직원들이 지시를 받아서 샀을 거 아니에요? 누구 지시로 이렇게 샀어? 이상하잖아요. 자기들 사야 될 돈보다 한 10억 가까이를 더 준 거예요. 누가 이거 돈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올 거 아니에요? 이시영 씨 불러다가 돈 어디서 났어요? 그 돈 출처 다 확인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간단하게. 별로 어려운 수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걸 불러가지고 하면 꼬이기 시작하니까
신박한 초식을 쓰는데 이름은 들어봤나? 서면조사라고? 서면조사? 서면조사를 써 다. 이메일 조사라고 하지. 질문지를 보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메일로 답을 하면 그게 한 A4 10장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조사받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에 관련된 그런 엄청난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할 때는 기본적으로 외형적인 모습도 갖춰야 되거든요. 뭐 하려고 했다. 뭐 최소한 사람을 불러서 몇 번 그렇죠. 조사했고 네. 모양새는 좀 갖춰야 네. 되는데 왔다 갔다 했고 검찰청 앞에서 뭐 이런 거 해야 됐잖아요. 근데 2011년 연말에 고발 접수라고 계속 끕니다. 시간 끌고 하다가 이시영 씨 서면 조사도 거의 뭐 억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건 수사할 때 검찰이 불러서 조사한 사람은 김인종 경호처장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도대체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시영 씨 서면 조사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전부 무혐의 처분을 하죠. 근데 그냥 이렇게 엉터리로 해가지고 무혐의 처리를 하면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덮기 위해서 온갖 초식을 다 씁니다. 일단 MB가 내곡동으로 가는 걸 재검토하겠다. 결국 안 갔잖아. 논현동으로 가겠다라고 연기를 친 다음에 김인종 경호처장 사의 표명하고요. 그 다음에 임태희 대통령 실장 사의 표명하고 비서실장.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외부적으로 시끄럽게 막 사과하고 뭐 이러면서 적당히 시간을 끌면서 형사 일부에다가 배정해놓고 서면 조사를 대충 한 다음에 모두 다 그냥 죄가 없음으로 결론을 내리죠. 형사 1부 백방중 부장, 한성리 부부장 그리고 송찬엽 1차장 지휘하던 그 3명은 기소하자는 논리였습니다. 네. 배임 혐의, 그러니까 국가에 손실 입혔다. 근데 이 보고를 올리니까 대검찰청에서 작업이 들어갑니다. 기소가 안 되는 쪽으로 검사들 제압을 하려고 하죠. 한 명씩 대검에 있는 간부나 뭐 검사들 풀어가지고 백방준 부장, 한성리 부부장, 송찬엽 뭐 차장 이런 식으로 맨투맨으로 붙여요. 불기소장 써라. 기소 못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넣고 심지어 백방준 부장은 제가 나중에 들은 건데 그러니까 이진환 검사라고 당시 대검의 공안기획관 검사가 있었는데 이진환 검사가 고대 선배예요 또. 다 고대야? 네. 고대. 네. 대검으로 백방준 부장 불러서 뭐 거의 헤드락 걸다시피 압박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대검에서 최종적으로 수사팀에다가 통지를 합니다. 4명 와라 대검으로. 그래서 우리도 4명 나갈 테니까 한번 끝장 토론을 해보자. 그러니까 너희는 기소하자는 논리고 우리는 기소 안 된다는 논리를 우리가 설파할 테니까 한번 양쪽에 한번 끝장 토론을 해서 결론 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4명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수사팀 검사들이 대검에 이제 말을 듣죠. 불기소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데 불장이라고 저희끼리 농담으로 하는데 거기 이제 불기소 결정문을 보면 어미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어미들 있잖아요. 뭐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뭐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뭐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는가.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러니까 마리아 방구야.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불장을 써가지고 결국에는 무혐의 처분하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나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을 때 저런 어미들을 많이 쓰거든요. 판결문도 보면 뭐 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뭐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그냥 쓰면 되는데 부정어가 한 문장에 한 5번 들어가는. 한 번 꼬고 그걸 다시 한 번 꼬는 초식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7명에게 전부 다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네. 검찰이. 네.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관련자 모두를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핵심 쟁점 2가지에 대해 검찰의 결론은 모두 혐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했느냐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영 씨가 실제 부지 매입 자금을 마련했고 관련 세금도 내는 등 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영 씨가 돈을 적게 내 나라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에 대해선 결과적으로 6억 원 정도의 이익을 얻은 것을 확인했지만 매매 금액 산정 과정이나 범죄 의도를 따져볼 때 형사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시영 씨 등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또는 각하 처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헌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합니다.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살 집을 아들이 구입한 게 편법 상속을 위한 것이라는 점,
또 시영 씨는 단 한 차례 서면 조사만 받았고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아예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땅값이 오를 것을 고려해 대통령실과 시영 씨가 땅값을 나눠낸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거래한 경우가 거의 없죠. 없죠. 거의 없죠. 상식이 안 맞는 얘기죠. 당장 야권은 봐주기 수사라며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포기한 진상 파악을 민주통합당이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발의를 통해서 반드시 파헤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시영 씨와 대통령실의 땅 지분 비율과 매매 대금이 불균형하다며 이를 감사원에 통보하는 것으로 8달에 걸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쭉 지나갔는데 그냥 덮기에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사건이니까. 당시 이제 수사 결과 발표를 하는데 불기소 결정을 하다 보니까 검찰도 창피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쵸. 이게 만약 발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여론에서 두드려 맞을 거를 뭐 본인들도 짐작을 했을 거고, 그래서 당시에 이 수사 결과 발표를 금요일 날 발표를 하겠다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요청을 합니다. 보통 이제 금요일 날 발표를 하면 주말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슈가 뭐 그냥 바로 그냥 묻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월요일 날 기자들은 큰 사건을 이제 발표하길 바라는데 이거를 계속 요청을 해요. 서울중앙 기자실에. 그 서울중앙 기자실에서 결국에는 금요일 날 발표하겠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발표는 하되 엠바고를 걸고 월요일 날 기사를 쓰겠다고 합니다. 기자들이 나름대로 그때는 서했어요. 결기가 좀 있었죠. 예전에 뭐 권석천 중앙일보 위원이 뭐 칼럼에도 썼지만 보통 검찰이 본인들이 숨기고 싶은 수사는 금요일 날 발표를 많이 하거든요. 항상. 예, 권석천 위원이 뭐 신은 검찰을 위해서 금요일을 만들었나 뭐 이런 말도 했었는데 이때도 똑같은 행태를 하다가 기자실에 결국 되치기를 당했죠.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때? 그때 결국에는 그 엠바고를 걸어버려서 엠바고 어디 깬 데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때 서울중앙 기자단이 정말 정의롭고 결기가 있어서 괜찮은 거예요. 결국에는 뭐 월요일 날 조졌죠. 엄청 조지고 뭐 이런 여론들이 계속 이제 좀 퍼져 나왔죠. 결국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 재고발합니다. 당에서. 이거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아예 재판에 안 넘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에 한번 넘어가가지고 판결이 나와서 이건 무죄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새로운 증거가 나와가지고 재심 청구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물을 수는 없는데 이거는 아예 재판까지도 안 간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꾸려가지고 재고발을 하거든요. 그리고는 특검법을 발의하죠. 이렇게 그냥 말도 안 되게 검찰에다가 맡겨가지고 또 수사를 할 수는 없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다시 특검이 시작됩니다.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 임명 시한인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특검을 임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이광범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특검 임명 마감 시한인 오늘 저녁까지 고심을 거듭하던 이 대통령이 악법도 지켜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변호사를 특검에 임명했다고 최금락 홍보수석이 전했습니다. 매우 부당하고 추천 과정도 편파적이지만 민생 안정과 원만한 대선 관리를 위해 민주당이 단독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한 분을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 수석은 민주당이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여야 합의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명된 특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수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승적 결단을 했다. 민주당은 당연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광범 특검은 법원 내 진보 성향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의 창립 멤버로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사실은 특검도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했었고 나중에 뭐 했던 얘기지만 검찰도 당연히 이런 것 때문에 청와대와 법무부를 통해서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자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좀 잡돌이가 되도록 밑에 이제 수사팀을 핸들링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특검 수사가 들어가기 전에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당시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규일 의원 특검 수사 착수한 뭐 보름 전인가요? 이제 서울중앙지검 출입 기자들하고 오찬 자리를 갔습니다. 점심 먹다가. 네, 점심을 먹는데. 실언을 해요. 네, 그러니까 최규일 의원이 글쎄 제가 예전에 한번 착하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게시판에서 난리 났지.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착하다는 검사한테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사는 좀 고집도 있고 뚝심도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분은 너무 착해서 늘 위에서 하는 말대로 다 따르고.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시키는 대로 한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뜻이 아니고. 착하다는 얘기는 바보 같다는 얘기예요, 사실. 네. 바보 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를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검사들은 뭐 천진난만하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뭐 해맑다. 네, 그래서 사실은 더듬수가 좋거나 촉이 좋거나 이런 똘똘한 기자들이 한 둘 정도만 있으면 같은 테이블에서 최규일 당시 검사장이랑 얘기할 경우에는 100% 사고를 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제 밥을 검사들이랑 괜히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취재하려고 드시는 거잖아요. 무조건 취재하려고 먹는 거고. 근데 오찬 자리에서는 사실 뭐 서로 조심하는 자리라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이제 최규일 검사장과 동석한 기자들이 슬슬 이제 대화로 드리블을 치죠. 유도신문에 100% 걸리는 스타일이군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특검도 앞두고 있었고 현안이 있었기 때문에 최규일 검사장한테 내곡동 사저 무혐의 처분한 배경이 뭐냐. 정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아주 쉽게. 머리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플랫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 그냥 뭐 심플하게 대답하면 되는데 여기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더니 그러다가 했던 말이 이제 국가에 대한 뭐 배임죄 관련해서 경호처 직원들이 문제가 되면 대통령도 당연히 뭐 연쇄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뭐 어떻게 하냐,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한번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 이게 정보보고가 다 된 거예요. 미친 거 아니냐, 이거는 기사를 써야 된다고 막 그때 기억이다. 그때 뭐라고 올라왔었냐면, 그걸 만약에 배임으로 문제 삼으면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이죠, 대통령도 문제 삼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를 했어. 문제가 있다는 얘기인 거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옆에 앉아 있다가 서로 이제 표정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 들었나 싶으면서도 꼭지를 따야겠다. 걸렸다. 그리고 이제 추가 질문을 합니다. 그럼 대통령 수사가 부담스러워서 기소를 못 하셨단 말씀인가요? 하고 물어보니 거기서 바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은 거기서 이제 표정 관리를 하는 거죠. 하고 이제 오찬 자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기자실로 가서 보고를 난리가 했죠. 났지.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난리가 났다는 걸 이제 깨닫고 해명을 하는. 뒤늦게. 네, 그게 막 내려옵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뒤늦게 나오면 뭘 그런 뜻이 아니야. 다 얘기했는데. 들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원래는 이제 오찬 자리가 보통은 기사화하지 않는 오프 더 레코드로 이제 보통 서로 이제 합의를 하는데 이건 워낙 중요한 사안이어서 기자단이 그거를 이제 깨죠. 그렇게 덮어주기에는 너무 대놓고 고백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공익적 보도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시원하게 얘기를 해서 이건 보도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그때 결국에 이제 보도를 했죠. 보도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제 기억에는 그때 그렇게 해놓고 뒤늦게 엠바고 신청을 했던가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사술까지 부렸던 기억이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든 보도가 안 되게 하려고 애를 썼는데 택돔 소리지 이거 어떻게 안 써요. 그때 또 웃겼던 게 최규일 검사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게 대검에도 보고가 돼요. 대검에서 이제 기자들 통해서 이제 총장이 이 얘기 듣고 대검에서도 나름 이제 여러 해설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되게 최규일 검사장을 고단수로 막 보고선 해석들을 한 게, 최 검사장이 그냥 저렇게 실언했을 리는 없고 특검을 앞두고 검찰이 불기소 했으니까 특검을 앞두고 약간 물타기 하려고 저렇게 얘기를 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결국엔 이제 실언한 게 맞았고. 해맑으신 분이에요. 그냥 착한 분이었네요. 착한 분이야. 이걸로 하여튼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에.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했던 최규일 서울중앙지검장이 대통령 일가가 부담돼 사건 관련자를 기소하지 않았다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 지검장은 곧바로 억지로 기소하기는 힘들었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최규일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기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수사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아들 이시영 씨는 사저 땅을 싸게 구입하고 경호동 땅은 국가가 비싸게 샀다는 게 이 사건의 핵심인데 이를 경호처 공무원 김모 씨가 주도했다는 겁니다. 최지검장은 김 씨에게 형식적으로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배임에 따른 이익을 대통령 일가가 보기 때문에 김 씨를 기소하기가 부담스러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논란이 일자 최지검장은 배임으로 처벌하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억지로 기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이 와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배임의 행위자인 김 씨와 이익 귀속 대상인 대통령 일가가 다르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지난 6월 민주당 등이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대통령 일가와 경호처 관계자 등 7명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지만 야당의 반발로 특검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입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내곡동 특검법 단독 발의를 민주당에서 하고 9월 3일 날 본회의 통과가 된 다음에 그것도 신기하게 법안이 통과가 됐네. 왜냐면 그때는 이제 한참 문재인 주가가 올라갈 때거든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설마 박근혜가 되겠어? 약간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그때 그 전에 박원순 시장 당선되고 요 여세를 몰아가지고 그대로 쭉 한번 가자 뭐 약간 이런 상황이어서 나도 그렇게 될 줄 알았어. 9월 3일 날 본회의 통과가 되고 9월 18일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법 수용 여부를 뭐 이렇게 연기하고 뭐 하여튼 난리를 부리다가 결국은 9월 21일 날 특검법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하는데 특검 후보로 김형태, 이광범 이렇게 2명을 추천하죠. 근데 김형태 변호사는 참여연대 오래 하고 다들 아시잖아요. 저 용산 참사 때 유명한 분이죠. 활동하고 했으면 난리 났을 거야. 나중에 검사들 얘기 들어보면 보통 이제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특검을 이제 지명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제 민주당에서 추천을 2명을 했어요. 김형태 변호사와 이광범 변호사. 보통 이제 이미지는 뭐 김형태 변호사가 굉장히 강성이고 뭐 워낙 이제 그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은 결국에는 이제 이광범 변호사를 낙점을 하는데 검사들 얘기는 장고 끝에 악수 뒀다고. 완전. 왜냐면 김형태 변호사는 변호사만 오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이기는 하지만 수사해본 적이 없는 양반이구나. 뭐 이렇게 뭐 재판이나 이런 거를 주도적으로 본인이 했던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광범 변호사는 사실은 대법관을 했을 법한 분인데 형이 대법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집안에서 2명 대법관을 하는 전례가 없어서 대법관을 못 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판사 출신이야. 그러니까 해박하게 알고 있는 분이어가지고 법원에서 카리스마로 유명한 딱 뵈면은 정말 이렇게 카리스마가 이렇게 광채가 막 흘러나오는. 그래서 이제 법원의 어떤 장악력도 굉장히 있었고 굉장히 돌파력도 있고 근데 묵묵하게 그냥 소신대로 가는 스타일이어서 정말 김형태 변호사 말고 이광범 변호사를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한 게 그 당시에 정말 제일 큰 실수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MB 쪽에서는 대중적으로 강성인 김형태 변호사를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광범 변호사가 낫겠지 하고 했는데 하여튼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거고 11월 5일 날 MB가 이광범 변호사를 특검으로 임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3일 있다가 이제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최교일 당시 중앙지검장이 실언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일파만파 막 기사가 나고 그리고 15일 날 현판을 달고 특검이 수사를 시작해요. 근데 당시에 이제 그 특검 벌써 재작년이 됐나요? 최순실 특검을 했던 게. 그렇죠. 그러니까 최순실 특검도 그렇고 모든 특검은 예산을 어디서 지원할 것 같아요? 법무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때 그 사건 3년이면 뭐. 이거 아는 일반인 분들은 거의 없는데 저도 처음에는 특검법에 별도의 그 예산 지원하는 그런 조항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검사 인력 지원하고 뭐 돈 예산 지원하고 이런 거를 전부 법무부 검찰국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특검도 제대로 하려면 법무부 검찰국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러네요. 최순실 특검 때도 그랬지만 검찰이 피해자가 아니라 검찰이 이제 피의자 문제가 되는 사건과 관련한 그 특검은 검찰이 사실은 그 지원을 잘 안 해주거든요. 자기네 뒤통수 치는 거니까 소극적이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광범 특검도 당시에 굉장히 좀 지원을 안 해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15일 날 시작이 돼서 정확하게 30일, 11월 15일 날 특검 수사가 끝나거든요. 원래는 연장을 더 했어야 되는데
연장하는 거를 두고 막 양쪽이 이제 막 첨예하게 국회에서 난리가 났겠죠. 이건 이제 대통령이 어쨌든 연장을 해줘야 되니까 연장을 안 해주는 걸로 하고 뭐 이렇게 하여튼 굉장한 수 끝에 안 하고 11월 15일 날 끝나거든요. 근데 특검팀은 나름대로 수사를 열심히 하려고 출국 금지도 하고 여기저기 불러가지고 그때 이제 이시영 씨가 지금 자료 화면으로 많이 쓰이는 나와가지고 사진, 출석하고 했던 게 그때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이상은 씨, 이시영 씨. 아마 언론에 공식적으로 노출된 건 아마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 전에는 이제 히딩크하고 쓰레빠시 그렇죠. 증거 사진을 예전에 한참 쓰다가 요때 멀끔하게 양복 입고 출두하는 사진. 네. 그때 다들 저게 누구야? 이랬었죠. 야, MB하고 안 닮았다. MB 아들인데 몸이 너무 좋다. 그래서 그때 30일 동안 굉장히 빡빡하게 나름대로 해가지고 수사를 했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명박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현직이라. 네, 현직이었기 때문에 기소가 안 됐고 당시 이제 김인종 경호처장하고 그 밑에 이제 사저를 매입하는 과정을 그 실무를 담당했던 김태환 특별보좌관이라고 있어요. 네. 이 두 명이 이제 배임 이런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고 부동산 실명법 나머지 이런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도 처리를 안 했었죠. 그 밑에 시설관리부장 그래서 심영보 여기까지 3명 정도가 이제 불구속 기소되고 나머지는 이제 이시영 씨는 어려운 말로 하면 공동정범이에요. 아버지하고 같이 공모해가지고 보통 2인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면 그걸 이제 공동정범이라고 하는데. 쉽게 하면 최순실 박근혜. 그렇지. 근데 아버지가 대통령이니까 현직에 있을 때는 처벌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정범으로 이시영 씨가 뭐가 됐든 기소가 돼야 되는데 안 됐어요. 불기소되고 국세청에 증여세 과세자 요걸로 통보만 되고 그 밑에 임태희, 김백준, 김윤옥 이런 사람들은 다 혐의 없음. 다 지금 다시 새로 나오는 이름들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말씀드릴 부분도 지금하고도 맥이 다 있고요. 기본적으로 당시에 이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 수사였느냐가 특검에서 다 드러납니다. 특검은 이제 압수수색도 하고 사람도 부르고 전부 이제 정상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검찰에서 서면 조사했던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단서와 팩트들이 이제 수집이 됐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히 결정적인 사람들 기소하거나 이러진 못했네요. 그때 결정적이었던 게 이시영 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한테 6억을 빌려서 땅값을 이제 냈었거든요. 그래 베란다에 있는 돈 빌려줬다고 그게 이제 큰어머니하고 큰아버지하고 말이 안 맞고 근데 조사 안 하고 그랬잖아요.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이제 특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자금 출처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제일 아파하는 부분이죠.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그거를 위한 특검이었는데 특검 입장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워낙 조사 협조를 안 하고 결국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으로 기수를 거는 거죠. 문제가 됐던 자금 출처가 짜투리를 떼고 한 12억 정도로 보면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 이제 소명한 자료는 6억은 김윤옥 여사가 논현동 사조를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6억 원. 그러니까 이 6억 원은 클리어가 됐어요. 문제가 없는 걸로. 이제 나머지 6억 원이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는 그 6억 원을 이 대통령 형인 이제 이상은 씨가 빌려준 돈이라고 해요. 굉장히 좋은 큰아버지죠. 평소에 갖고 있던 현금을 빌려주신 거다. 현금을 6억씩. 요건 기억나, 내가. 그 6억 원을 이제 빌려줬다고 하니 특검에서는 그러면 그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 따져봅시다 해서 여러 가지 정황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특검 수사관이 이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상은 씨 집이 이제 구이동 아파트였는데 압수수색을 하러 갔는데 그 집에는 이제 이상은 씨 부인만 있었다고 해요. 압수영장을 보여주면서 어떤 취지로 왔다. 이시영 씨한테 6억 원 빌려준 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압수하려고 왔다. 이렇게 보여주니까 그 이상은 씨 부인이 했던 말이. 큰어머니. 도대체 무슨 돈을 얘기하냐.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오니까 말도 안 맞고, 이제 그런 일화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시영 씨는 처음에는 2011년 5월 23일에 구이동 집에 갔다고 얘기를 했어요. 검찰 수사에서. 근데 특검에서 다스 압수수색을 하면서 CCTV도 보고 하니까 5월 23일에 다스 본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스 본사 경주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게 23일 날 서울에 있는 구이동에 올 수 없는 상황이니까 특검에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제 이시영 씨가 이제 그때 말을 바꾸죠. 23일이 아니라 24일이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날짜도 이제 특검 때 바꾸고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계속 바꿉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사기간을 연장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의혹들이 이제 계속 나오니까 네. 자금 출처에 대해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사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는데 청와대에서 센 딜이 들어옵니다.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에 네. 이걸 끝내는 대신에 청와대도 뭘 하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김윤옥 여사가 네. 시원하게 자백하는 이걸 써줄 테니까 그만하자. 뭘 자백해? 그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앞에 자기가 보고 있는, 그러니까 양쪽 길이 두 개 있는데 양쪽 다 낭떠러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가 한쪽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 되고 네. 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을 빠져나가려고 하면 증여세 탈루가 되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걸릴 수밖에 없는. 부동산 실명제법이 아니다 그러면 세금을 탈루한 거고 세금 탈루가 아니다 그러면 부동산 실명제법을 위반을 둘 중에 하나는 위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을 하죠. 약한 걸로. 그러니까 뭐가 약한가?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은 법정형이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 원 이하,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건 어쨌든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되고 재판 받으면서 여러 가지 증거 기록들이 나오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와 달리 이제 증여세 탈루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다가 나 이거 탈루했는데 세금을 탈루 세금 낼게. 돈만 내면 되는 거군요. 돈 내면은 마지로. 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증여세 탈루로 가죠. 대통령이 증여세 탈루 했다는 걸로. 그거를 김윤옥 여사가 자백하는 걸로. 그렇지. 딜을 그래서 쳤다. 그때는 부지 매입 자금은 증여다. 증여의 성격인데 세금을 안 낸 거니까 세금 내라고 통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때는 협조도 안 하고 출석도 안 하고 뭐 안 할 텐데 김윤옥 여사가 이거는 증여 우리 아들한테 저걸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잘 몰랐다. 이렇게 된 거니까 뭐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써주고 그렇게 종료하고 특검 연장을 안 하는 것으로. 김윤옥 씨의 그 서면 진술서 내용이 6억 원을 뭐 이렇게 해준 게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했다고 정말 시원하게 진술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대선도 얼마 안 남아 있었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어떤 절충점을 찾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 6억 원에 대한 소명이 사실 깔끔하지 않았던 게, 그러니까 이시영 씨는 나중에 이제 조사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검에서 그 6억 원에 그럼 차용증이 어딨냐, 이상은 씨한테 6억 원 빌린 거. 그러니까 이시영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청와대에 있는 집무실에서 그 집무실에 있는 컴퓨터가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에서 자기가 작성을 했다. 원본 파일이 거기 있다. 근데 그 컴퓨터에는 국가기밀이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가 없다. 안 해야 되니까 제출을 안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거죠. 해요. 그때 특검 관계자 얘기는 아니 그러면은 기밀이 있는 거는 아들이 봐도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계속하고 그러니까 소명이 안 된 거를 사실 특검도 알았는데 어느 정도 양쪽이 좀 절충점을 찾아서 들어갔고 사실은 이제 김윤옥 씨의 자백 진술을 받은 배경도 특검이 또 기술을 하나 걸어요. 별도의 이제 자금 출처를 꼬리를 잡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시영 씨가 당시에 그 삼성동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전세자금 출처를 또 파고들어요. 특검이. 압박용이었죠. 근데 여기 전세자금이 그때 7억 4천만 원인가 그런데 이게 이시영 씨가 당시 뭐 30살이었나요? 연봉도 뭐 한 4천인가 이거밖에 안 되고 이거밖에는 아니고 뭐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대비 연봉이 얼마 안 됐고 자금 출처가 소명이 안 되니까 전세자금을 갖고 이제 물고 들어갑니다. 특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 쪽에서는 정말 아픈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소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치고 들어가면 결국에는 다스가 물릴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나올겠죠. 네. 그때 이제 김윤옥 씨가 특검 수사기한 종료 하루 전날 오전에 이 서면 진술서를 냅니다. 14일? 네네. 그 정도겠네요. 그 이걸로 이제 결국에는 뭐 합의를 본 거죠. 그러니까 12억 중에 6억은 김윤옥 여사가 준 거고. 그거는 이제 클리어가 된 거고. 미안하게지만 내가 잘못했다. 네네. 뭐 시인한 거고 나머지 6억은 큰아버지가 주셨는데 차용증은 제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정리된 거네요. 둘 다 말은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이제 6억은 빌린 돈이니까 그거는 이시영 씨가 알아서 해야 될 거고 6억은 어쨌든 엄마가 준 건데. 엄마가 준 거니까 증여세 안 냈으니까 그건 세금 내세요 세금 하고 낼게. 이제 끝난 건데 그렇게 하고 그때만 하더라도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이면 대대적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막 했던 거니까 그냥 뭐 대통령의 아들 뭐 줄 수도 있지 좀 쪼잔한 양반이니까 그냥 줬나 보지. 뭐 집 한 채 사줬나 보지 뭐 그런 거지. 특검까지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뭐 저 정도 밝혀냈으면 된 거 아닌가 하고 그냥 넘어갔던 거예요. 그때는 뭐 6억 원의 출처를 막 각 잡고 이거 국정원에서 나온 거 아니야 이렇게 찾을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6억 원도 국정으로서 받은 뇌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니까 12억 중에 엄마가 준 6억 말고 이상은 회장한테 받았다는 그 6억이 그렇죠. 사실은 국정원에서 나온 특활비였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네. 그때 만약에 자금의 출처를 그렇게 밝혀가지고 다 구분을 안 해놨으면 이것이 그렇게 지금 딸려 나오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특검 끝나고 자금 출처에 대해서 특검 쪽에서 외부에 공개한 것보다 상당히 많이 들어갔다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특검 내부에 있는 분들을 특검 끝나고 뭐 여러 분 접촉을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스는 결국에는 사고가 이제 2대에서 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재산 문제라는 거는 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이건희 회장도 본인이 재산을 갖고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걸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하고 증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다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웃긴 상황이죠. 실제 갖고 있는 사람이 내게 아니더라고 지금 하는 상황에서. 근데 그거를 아들한테 또 증여를 해야 되니까 머리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현재 지금 겉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이상은 대주주. 씨의 아들과 이동형 다스 그렇죠. 부사장. 예. 이동형 씨와 실소유주라는 이명박 씨의 아들 둘 간의 사인 간의 어떤 민사소송으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예. 아무튼 그래서 최근 수사에서 6억 원의 출처가 밝혀지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근데 지금은 옛날 뭐 부동산 실명제법 뭐 집행유예 이런 게 아니고 뇌물죄 공동정범이 되면 형량이 세요.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5억 원 이상이면 세단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국정원 특활비에서 청와대에 간 돈 출처가 그거라면 뇌물로 범죄가 구성이 되고요. 청와대의 어떤 대통령의 특활비로 한 거라면 여러 좀 성격이 특활비라는 게 대통령 특활비는 뭐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거라서 어떻게 의율이 될진 모르겠지만은 뭐 국고 손실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범죄 혐의 적용은 뭐 여러 가지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최순실 박근혜의 특활비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된 게 여러 가지가 최근에 있었으니까 이해하는 건 쉬울 것 같아요. 이제 로직은 똑같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 받아가지고 삼성동 사저에 기름값 떼고 옷 사고 뭐 주사 맞고 이런 거잖아요. 돈이 어디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시영 씨가 썼던 돈도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그거는 현재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뭐 근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2인 자격인 뭐 집사였던 김백준 씨 이런 사람 들어가서 다 불고 있으니까 다 불고 있죠. 어떻게 나올지가 사실 모르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이분들 진술하는 그 페이스가 제가 그 검찰 내부에 있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진술이 한 100이라고 보면 검사 입장에서는 한 10 정도 해주면은 좋을 것 같다라고 불러보면 한 150을 진술한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진술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브라보. 난리 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뭐 맹자가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뭐 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뭐 왕도 정치가 있고 법과 제도로 하는 뭐 그 이제 하수들이 하는 법과 제도로 하는 뭐 패도 정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보면 패도 정치까지 바라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분은 돈과 관련해서 사익을 추구하려고 어떤 정치 권력을 좀 탐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의 어떤 하는 행태를 보면 딱 한 가지만 중심에 놓고 보면 전부 이해가 돼요. 돈이에요, 돈.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전부 돈, 이권 사업과 관련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부 파생되는 사건들인 것 같아요. 잘 덮일 줄 알았는데 박근혜 치하에서는 굉장히 행복했을 거야. 이대로 덮이나 보다 했겠지? 그때 뭐 사고를 쳤는데 이제 나중에 뒤탈이 없으려면 사고 칠 때 실행행위에 가담했던 공범들이 관리를 잘해야죠. 근데 김희중 비서관도 마찬가지지만 보도를 보면은 김희중 비서관도 징역형을 살고 있는데 부인이 이제 당시 상을 당해서 나왔는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화도 하나 안 보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랫사람 관리를 거의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진술들이 나오고 굉장히 본인들로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억눌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복무를 했는데 안 챙기니까 나 몰라라 하고. 물론 이제 그것도 뭐 잘못된 범죄를 뭐 합리화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밑에 사람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진술이 지금 쭉쭉 나오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래서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의 핵심은 내 돈 아껴가지고 세금도 아끼고 아들내미한테 딴 돈으로 나라 돈 다 땡겨가지고 아들내미한테 집 사주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다가
검찰 폭파시키고 특검 시끄럽게 만들고 자기 그리고 인생도 지금 감춰놨다가 결국은 그때 특검 때 조사했던 것들 때문에 다 이제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골로 가시게 됐네 지금. 근데 그 재산이 많은 분이 정치 권력도 잡았는데 왜 이렇게 작은 돈을 탐할까? 전 늘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저도 지금도. 그래요. 다스 소송비 삼성전자한테 대납시킨 거 보면서 20억 대납시켰대잖아요. 근데 야 있는 돈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소송에 이기면 그 돈 가지고 주면 되는데 그걸 또 대납을 시키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돈을 못 버는 거야. 돈을 버는 사람들의 DNA와 로직은 다르단 말이에요. 욕할 게 아니라 이걸 항상 배워야 되겠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얻게 된. 정수기물 하루에 한 번만 먹어야지. 자, 그래서 오늘은 내곡동 사저 매입 사건을 정리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보통 두세 에피소드로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요거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임팩트 있게 저희가 한 꼭지로 쭉 정리를 했는데 이것도 시간이 길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오늘 거는 약간 임팩트 있는 한 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그때 그 사건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3월 한 중순 정도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어떤 거를 할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를 다 하자고 하면 나한테 화를 내실래나? 저분이 중간 기말을 한꺼번에 봐야 되기 때문에. 저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뛰어내릴 수도 있으니까. 자, 그때 그 사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